자, 이번 시간 독립협회입니다. 페이지는 284쪽이고요. 이번 시간 이제 독립협회부터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고종의 아관파천을 냈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아관파천한 다음에 을미의병에 대해서 해산 권고 조칙을 내렸던 고종. 그러니까 고종은 지금 어디가 있다? 러시아에 가 있다. 실제로는 여기에 가 있지만,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에 가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열강들이 산림체벌권이랑 광상채굴권, 그리고 철도부설권 이렇게 이제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했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서양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점점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지식인 계층에서부터 그 민중의 그 정치적 단결을 도모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서양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하자라는 뜻의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름에서 독립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독립협회는 일제강점기 있기 훨씬 이전에 있었고 한 10여 년 전에 활동을 했었던 단체입니다. 그렇죠? 이 독립협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다. 19세기 말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립협회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관파천 때문이죠. 자, 아관파천은 말 그대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사건이죠. 그래서 언제? 1896년 2월 달부터 딱 1년이에요. 97년 2월 달에 다시 귀국하게 되는데요. 양고로 1번, 삼국간섭 이후에 러시아를 등에 업은 칠러파와 러시아 공사 베베르 등이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래 보시면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요. 일본의 침략 세력은 견제됐어요. 일단 견제됐지만 더 큰 놈들이 왔죠. 서양 열강들이 침략을 하기 시작했고, 이 결과로 인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독립협회 양괄호 1번의 독립협회 창립 언제 만들어져요? 1896년에 만들어지죠. 아관파천 바로 직후에. 동그라미 1번, 아관파천 이후에 국가의 위신이 추락되고 열강이 이권 침탈을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창립을 주도한 세력은 누굽니까? 서재필, 윤치호, 이상제, 남궁옥.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독립협회 단체를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독립신문으로부터, 독립신문은 누가 만들죠? 그렇죠. 바로 위에 있네요.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민중을 계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서재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적이 미안하지만 조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 우리 조선어, 그렇죠? 한글과 그리고 미국 영문판으로 만들어진 것이 독립신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이 계몽을 하는 그 신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정치를 하면서 열강을 막아내야겠구나. 그러면서 단체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독립협회. 그래서 4월 달에 신문이 만들어지고 7월 달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독립협회 하면 뭐가 탁 떠오르죠? 그렇죠. 만민공동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연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이제 광장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자, 양괄호 이번에 독립협회 활동을 봅시다. 그렇다면 이들의 활동,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봐봐야겠죠. 동그라미 1번, 자주국권운동입니다. 기억번에 청사신이 왕래하던 영흥문이 있었어요. 예전에 청나라 사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문이 헐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빈 공터로 돼 있었는데 이 공터에 다시 독립문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주국권 이런 자주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독립문.
그리고 또 영문과 같이 모화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모화관은 뭐냐면 그 청나라 사신이 넘어왔을 때 접대하는 장소였는데 이 장소도 없애고 독립관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아관파천이 왜 일어났죠? 그렇죠. 고종이 누구를 피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러시아로 피난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궁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독립협회 회원들이 고종이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서구 열강과 계속 싸우고 있으니 그 고종께서는 저희를 믿고 다시 환궁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고종의 환궁 요구가 계속되면서 고종이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라고 하면서 환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들어온 고종은 1897년에 나라를 새로 만드니 그것이 뭡니까? 대한제국을 만드는 것이죠. 자, 아무튼 독립협회 활동 계속 볼게요. 디귿번에 보면 구국운동 상소문이 있는데 이 러시아 세력이요. 지금 보면 서구 열강 중에 러시아 애들이 제일 강력한 입김을 발휘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아관파천이죠. 러시아 공사관. 그러니까 러시아의 고종을 보호하고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일종의 인질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권을 대놓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막 비껴가면서 이거 가져갈까 저거 가져갈까, 러시아는 이거 내 거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금 심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특히나 저령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저령도를 조차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조차가 뭐냐면 빌려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땅을 빌려 쓰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이러한 시점에서 땅을 빌려 쓰겠다? 땅을 우리가 갖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령도 조차 요구를 막 하는데 이것을 독립협회에서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소운동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던 활동이 독립협회입니다. 그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고 체크해 두세요. 자, 만민공동회를 열죠. 그렇죠. 만민공동회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독립협회 얘기 나오면 만민공동회, 시점은 우리가 기억을 못했지만 그렇죠. 머릿속에 만민공동회 들어본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민중에 의해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딱 모였다 이게 아니고 10,000명 이상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만민공동회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로서 러시아의 교련단 그리고 러시아가 재정고문단 이런 것들 막 보내요. 이것을 철수시켰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은행을 만듭니다. 이름하여 한러은행인데 지금 보면 뭐예요? 한국과 러시아 뭐 통합하려고 그러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러은행 같은 것도 철수시켰던 것, 이것이 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이 만민공동회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자유민권운동 한번 보자. 자유민권운동. 그러면 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백성의 권리라는 것인데, 와, 지금 뭐 지금 독립협회 언제 만들었죠? 1896년. 그러면 19세기 말에 벌써 의식이 깨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1894년에 우리가 가보개혁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보개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만민평등사회가 있었습니다. 평등시대. 그러니까 평등사회가 열렸어요. 법적으로 이제 노비나 이런 계층이 없죠. 그런데 자, 광복을 했어요. 광복 이후에도 마당쇠라든가 그 노비라는 노비는 좀 그렇지만 하인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존재했어요. 그렇죠? 광복 직후에도 이 하인을 데리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 하인이 거의 뭐 노비와 같은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은 있는데요. 법은 있는데 현실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언제요? 1896년이죠. 1896년. 2년밖에 안 지났어요.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 노비라는 사람들
노비, 천민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등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법으로는 없어졌지만 천시당하면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도 노비가 존재했었고 광복 이후에도 실질적인 노비가 존재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평등한 사회가 열려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그 의식 구조가 바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죠. 이 노비제도는 뭐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온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하고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기에서 보시면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하지만 이때도 지금 만민공동에 누가 지금 이걸 보고 비웃고 있어요? 양반들이 비웃고 있죠. 그렇죠? 양반들이 아이고 니까지 것들이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자, 자유민권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자유민권을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억권, 기본권 운동, 그래서 국민의 신체 자유권,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민중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토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법적으로는 다 평등한 사회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현실하고 법하고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거예요. 니은번 국민참정권 운동입니다.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운동으로 무엇을 추진하냐면 의회 설립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의회가 뭡니까? 국회죠. 이때 벌써 독립협회 19세기 말에 국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왕은 존재를 하죠. 왕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국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모든 정치를 다 하자. 이게 뭐예요? 이른바 입헌군주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왕은 있는데 왕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의회 설립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따 이제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자강개혁 운동이에요. 그래서 개혁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서재필은 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서구 시민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왕 이따위 거 없는 거다라는 거지. 만민이 평등하고 거기에서 왕 같은 걸 뽑는 거죠. 그게 뭡니까? 대통령. 그렇죠? 그런 것을 뽑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왕 같은 건 필요 없고 무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현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던 것이 서재필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만민공동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서재필이 극단적인 막 얘기를 막 해버리니까 우리 그 민중의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죠. 너무 극단적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독립협회에서 서재필을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번 박정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박정양이 이 내각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양이 또 진보적인 개혁 세력인데 서재필이 실각한 다음에 진보 내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가 추진하는 것이 의회 설립 운동이죠. 자, 니은번 관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자, 이것이 또 독특한 건데요. 방금 보셨던 만민공동회 있죠. 우리가 이제 만민공동회를 아실 건데, 자, 만민공동회는 총 10여 차례 열립니다. 그래서 민중이 모여가지고 뭐 요것을 개혁을 하자, 저런 개혁을 하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법적인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없죠. 법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법적인 장치가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세력들, 고위관직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법제화 시킨다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했죠. 그래서 총 10여 차례인데 이 만민공동회 마지막 회차에 가면 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관민공동회가 열리는데요. 그 공무원들이 고위관직자들이 맨 처음에 이거 보면서 팔짱 다 끼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뭐가 진행이 막 되고 러시아 애들 막 제끼고 막 서구 열강들을 막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힘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위관직자들도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도 참여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식이 좀 바뀌죠. 그러면서 참여를 했어요. 만민공동회에 참여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에 관이 참여했구나. 그래서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차례 열리는데 이 한 차례 열린 곳에서는 이 만민공동회에 또 차이가 있는 것이 뭐예요? 법적인 어떤 강제 수단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죠. 힘이 좀 생길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헌의 6조입니다. 헌의 6조.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일종의 법 같은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헌의 6조인. 자, 니은문에 보시면 관민공동회 개최되죠. 그래서 헌의 6조를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 학생, 시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다? 관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헌의 6조인데요. 그 표에서 보시면 6개가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1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해서 황제권을 공고히 해라.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황제라는 단어가 나왔죠. 황제. 이상한데요? 고종이 황제? 고종은 왕 아닌가요? 고종은 왕이죠. 그런데 이 아관파천 이후에 그 독립협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고종의 황궁 요구였고 그 다음에 고종이 황궁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종이 무슨 나라를 만듭니까? 이른바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1897년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1897년에 선포를 했으니 이제부터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 황제국가가 됐고 고종은 황제로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1897년 이후, 만민공동회는 1898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제국 하에서 헌의 6조가 결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황제니까 대한제국의 법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요거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조에 보시면 외국인에게 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해서 황제권을 공고히 해라 라고 하니까 전제왕권 같은데 라는 착각에 빠지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1조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날인하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아직 중추원 의장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뭐예요? 원래 이걸 다 왕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대신들이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1조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고 네 번째 보면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인.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살인자라도 재판에 의해서 해야 된다. 와, 좀 틀리죠? 다섯 번째 보시면 5조 책임관. 그럼 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품상 고관을 책임관이라고 하는데 책임관은 정부에게 그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임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관료들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 왕권 강화, 전제 왕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바로 배우겠지만 이 대한제국은요. 고종이 황제로 자신을 표방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 황제권을 강화하는데 이른바 전제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 대한제국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이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독립협회가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전혀 반대 입장이죠. 독립협회는 뭡니까? 왕은 인정하되 왕의 힘을 뺏는 것이고 대한제국은 뭐예요? 왕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전제왕권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고종 황제는 독립협회가 탐탁지 않아 보이는 거죠. 자, 디귿번 볼게요. 중추원 관제를 반포합니다. 자, 이 의회 설립 운동인데요. 이 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단합해서 이 헌의 6조라든가 이런 걸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국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일종의 국회법을 만드는데요. 그 국회법을 가지고 중추원 관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 관한 법이죠. 여기의 내용은 뭐냐면 관에서 25명을 뽑고요. 그리고 민에서 25명을 뽑자라는 거죠. 그럼 총 몇 명이죠? 총 5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래서 법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중추원 관제고 이것을 독립협회에서 이제 반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추원 관제를 반포했다. 관선 25명, 민선 25명으로 구성된 의회식.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만들어질 단계까지 가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얘들이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들어지는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0명이 뽑아가지고 50명이 정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지금 지들이 왕하려고 하네. 그러면서 이제 탄압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 의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천 관제를 반포해서 관에서 25명, 민에서 25명, 50명을 뽑아서 국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 직전 단계까지 갔는데 실패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양거래서 한번 보시면 그 아래 자료 밑에 있죠. 해산, 독립협회가 공화전을 추진한다는 보수파의 모함.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 대한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다 쓸까? 헷갈리죠? 대한제국. 자, 대한제국은 그 보수파들이 착 달라붙죠. 누구에게? 고종 황제에게. 그렇죠? 고종 황제. 그리고 이 대한제국은 연호를 써요. 황제국이니까 연호를 쓰는데 이른바 광무라는 연호를 쓰고 이 광무, 대한제국 광무지요. 이 연호. 그래서 대한제국의 개혁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른바 광무 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광무 개혁의 큰 틀은 뭐냐면 전제왕권 강화입니다. 전제왕권 강화. 예전에 신문왕 때 뭐라고 했죠? 전제 왕권 강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 똑같습니다. 이제 전제 왕권, 황제의 힘을 전제화시키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반대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죠. 고종이 쟤들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수파들이 고종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 황제라는 사람이 지금 세상을 못 읽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무슨 얘기야? 지금 얘들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뭐야? 이게 국회지. 근데 네가 국회를 만드는데 뭐 가만히 있고 있는데 황제라는 사람이 좀 모질란 거 아니야? 네 이놈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얘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왕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고 지들이 정치를 다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서재필이라는 놈이 대통령이다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박정양인데요. 대통령이 뭔데? 그게 너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고종은 이 독립협회가 눈에 가시예요. 짜증 확 나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라고 하니까 보수파들이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누구? 뭡니까? 그 황국협회를 부르지요. 황국협회라는 것은 이 일종의 그 당시에 보부상들의 전국 집단입니다. 집회. 그래서 보부상 단체가 황국협회였는데 그러니까 보부상 덩어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힘이 좋고 그렇죠? 이 보부상을 시켜서 황국협회를 시켜서 고종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독립협회를 탄압하게 하는 것이죠. 이 탄압하니까 이제부터 이 만민공동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선거운동할 때 선거 유세를 하죠. 선거 유세하면 그 지지 세력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박수 막 치죠. 옳소 막 그러면서. 근데 중간중간에 한 사람씩 거기에서 뭐야 개소리 하지 마 막 그러면서 돌 던지고 막 계란 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서 옳소 하고 있는데 뭐가 푹 이 사람 뭐야 막 이러면 뭐 그러면서 막 엉망진창이 아수라장이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 열자 막 그러면서 막 옳소 막 그러고 있을 때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계란 던지고 막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민중대회가 깨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독립협회도 해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양거로 4번에 3번에 해산,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진한다는 보수파의 모함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얘들 박살내버려 라고 하면서 탄압하면서 해체되게 되는 것이고, 자, 네 번째, 독립협회 활동에 의의와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의의는 뭐예요? 엄청나죠. 자주국권, 그리고 자유민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민중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계는 뭐냐면 보통 대부분 다
러시아를 절대적으로 배척하는 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서양 세력과에게는 조금 더 관대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또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 얘들이 그 전면에 내세워서 추구했던 게 뭐예요? 그 만들어지자마자 첫 번째 막 구호했던 것이 고종 황제, 고종이여 돌아오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종의 황궁욕을 냈던 것이 이 독립협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립협회가 생긴 다음에 독립협회 배경 아관파천 그리고 열광의 이권 침탈 그리고 독립협회 과정 중에 고종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이후에 대한제국에서 탄압 들어가서 독립협회 해산되고 그러면 지금 뭐만 남았어요? 독립협회 끝났고 대한제국 남았죠. 이제 대한제국 이후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자, 대한제국은요, 방금도 보셨다시피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죠. 그래서 이제 고종은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종이 조선을 스스로 멸망시키고 자신이 황제가 돼서 대한제국을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897년부터 나라를 뺏겼던 1910년까지 이때까지를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어르신들 분들 기성세대들은 이 시대를 가지고 구한말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대한제국 보시면 양괄호 1번에 대한제국의 성립, 동그라미 1번 배경, 독립협회 황궁요구입니다. 독립협회에서 고종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했고 독립협회와 국제 여론의 요구 때문에 고종이 이제 경운궁으로 황궁을 하는데 이 경운궁은 현재 덕수궁이에요. 그 서울시청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마한 궁이 있는데 그것이 덕수궁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황궁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지요. 자, 성립 국호는 뭐예요? 대한제국입니다. 이제 조선은 멸망한 거예요. 조선은 멸망했고 이제 대한제국이 나타난 겁니다. 대한제국의 연호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무고요. 그리고 원구단 혹은 환구단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엔 그냥 원구단이라 불렀는데 점차 되면서 원구단, 환구단 똑같은 이름이요.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황제라 칭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황제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대한제국, 제국 시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한제국을 만들었으니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종 황제는 바로 개혁을 단행하니 이른바 대한제국의 개혁은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대한제국은 만들자마자 개혁을 시행을 합니다. 예전에 그 구제도 조선시대에 있는 것을 웬만한 걸 싹 다 바꾸죠. 자, 양괄호 2번의 개혁의 추진인데요. 동그라미 1번의 성향 보시면 일단 기본 원칙은 구본신참입니다. 말 그대로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첨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의 근간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을 계속 쌓아가면서 개혁을 이룬다라는 거죠. 자, 구본신참의 원칙의 바탕을 둔 점차적인 개혁으로서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전제왕권 강화입니다. 무조건 전제왕권 강화예요. 자, 그리고 이래서 대한제국의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와요? 광무개혁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국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지만 우리가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엄청나게 큰 왕을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 제국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문제씩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전제왕권의 강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반대했던 이유가 요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대한제국의 그 국시화, 그렇죠? 정반대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니들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탄압해서 독립협회를 해체시켰고 황제 직속 입법기구를 만듭니다.
교정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황제 직속의 입법기구, 그러니까 뭐 법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독립협회는 뭐 하고 있었어요? 민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25명을 뽑아서 뭐 백성들이 법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좀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군 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누가 다 가져요? 황제가 다 가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내용. 기억번, 정치, 대한민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어떤 것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운영이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이죠. 그렇죠? 이 대한제국의 헌법이 대한국 국제입니다. 근데 이 대한국 국제는요, 1899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라 만들어지고 2년 뒤에 대한국 국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든 순간에 대한제국을 건국한 그 순간에 대한국 국제도 반포했다. X예요. 그렇죠? 건국 이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헌법적인 성격이 있고 여기에 특징은 뭐예요? 전제왕권 강화예요. 그냥 법으로 이제 규정을 시켜놨어요. 지방제도의 개편, 예전에 우리가 가보개혁할 때요. 그렇죠? 23부 337군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전국은 23부를 다시 13도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거죠. 13도. 중추원을 황제 자문기구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추원은 고려시대 때 무슨 기구였죠? 중추원의 승선, 그 왕명을 출납했던 비서기구. 그렇죠? 이런 기구였는데 이 중추원을 왕의 직속기관으로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추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황제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추원의 역할이에요. 자, 대한국 국제입니다. 제1조, 대한국은 2조, 3조, 대한국은 5조, 대한국은 그렇죠? 지금 뭐가 나와요? 대한국 대황제는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대한국 국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대한국 국제 딱 봐도 1조 대한국, 2조 대한국 대황제는 3조 대한국 대황제는 뭐 그냥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뭡니까? 이것은 대한국 국제의 얘기고 대한국 국제는 뭡니까? 광무개혁. 그렇죠? 자, 니은번 경제편에서 또 지게를 발급하는데요. 이제 양전 사업을 합니다. 토지 측량 사업을 해서 근대적 토지 증명서, 땅 문서를 지급하는데 그것이 지게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대한제국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지게가 거의 뭐 70%예요. 그래서 대한제국 나왔다 그럼 지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게를 발급하였다 그러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정답. 그렇죠? 그래서 지게는 현대화된 땅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맨 끝에 보면 백동화라는 것, 백동화는 그 새로운 돈입니다. 그래서 백동화를 찍어내고, 그리고 사회 각종 학교도 만들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근대시설 확충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를 막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학교를 막 만드니까 예전에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다. 누가 반포했어요? 그것은 고종이, 조선의 고종이 반포한 거고, 이때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한 다음에 학교를 만들었다. 그럼 진짜 헷갈리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교육입국조서 같은 경우는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그 교육입국조서의 일환으로 뭡니까?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는 한참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이제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만들게 되고, 회사 뭐 공장 이런 것들을 막 만들게 되는데, 이때는 뭔 내용이 빠져야 돼요? 교육입국조서가 빠져야 돼요. 자, 디귿번 됐습니다. 리을번 보면 또 순회재판소도 설치를 해요. 미음번 보면요, 원수부를 만듭니다. 원수부. 이름에서 벌써 국가 원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원수부라는 것은 국권을 통수하는 통수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부를 만들어 놓고 군권을 황제가 장악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외교로서는 간도관리사도 파견하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켰다는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이 단원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해드릴 거예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체크해 두셔야 돼. 간도관리사 누구? 이범윤. 그리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을 시켰다. 독도 문제 나올 때 꼭 나와요.
자, 의 및 한계 동그라미 3번인데 니은번의 한계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전제군주권 확립. 이게 지금 보면 좀 역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태위태했었는데 이 위태위태하고 그 열강의 침략을 계속 받는 사이에서 이름만 대한제국이라고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이라 바꿔놓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다 보니 조금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대한제국이라고 썼지만 실질적인 제국의 역할은 못했고 실질적인 황제 좀 부담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그런 게 있다. 대신 의의는 뭐가 있습니까? 자주국권 확립이죠. 그렇죠. 대한제국 확립. 그래서 복고주의로 간다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직권층의 보수적인 성향. 그러니까 지금 고종 황제가 딱 측근에 누구를 두고 있었죠? 대부분 보수 세력이에요. 이유는 왜 그래요? 보수파니까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해요? 정제 황권. 그래서 황권이 강해지면 모든 권한이 황제한테 가고, 그렇죠? 이 황제를 보필하다 보면 내가 황제하고 친해지고 점차적으로 내 힘도 강해지고 나중에는 왕권도 뺏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수 세력들이 딱 달라붙어서 있었던 것도 한계였다라는 거고, 대한제국을 만들었지만 그 열강의 세력들은 이것을 보고 와, 대한제국이니까 황제께 숙여야지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겉으로만 숙이는 것이고 딱 봐도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나 또 이 똑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한계는 있었다라는 거. 자, 이제 간도와 독도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간도와 독도는요,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옵니다. 특히나 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보면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지만 독도는요, 거의 매회차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50문제 중에 꼭 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 것이 독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간도라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 조선 숙종 때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가 백두산이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간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강이 하나 흘러요. 이게 이제 송화강인데, 자, 송화강 상류. 그러니까 이쪽이죠. 백두산이니까 내려 흘러가야 되잖아. 그렇죠? 이 송화강 상류 지역을 토문강이라고 부릅니다. 토문강. 그래서 이 토문강을 경계로 해서요. 이쪽을 뭐라 부르냐면 이쪽을 북쪽에 있는 간도다. 그래서 북간도라 부르고 그리고 이쪽을 서쪽에 있는 간도라 그래서 서간도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간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이 북간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 땅은 대한민국의 땅이에요. 우리 땅입니다. 충격을 받으시죠. 어떻게 이게 우리 땅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슬러 역사를 거슬러 가다 보면 조선 숙종 때로 거슬러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조선 숙종 때요. 일단 간도와 독도 책으로 한번 보시고요. 1번 간도 귀속 문제인데 양괄호 1번에 백두산 정계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백두산 정계비 언제요? 조선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청나라 애들이요. 청나라 애들이 조선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조선에 요청을 하냐면 청나라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청나라에서 보면 최변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누가 살고 있죠? 여진애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조선이고 청나라고 계속 약탈을 자행하는 거예요. 이쪽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기 분명 우리 영토긴 한데 관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저쪽 병방.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서 야, 조선아, 일로 와봐. 일로 와서 이쪽 국경 문제를 다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목국등이라는 사람하고 조선의 박권이라는 사람을 전권 대사로 임명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면 백두산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 백두산에서 만나가지고 이 백두산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딱 보니까 이쪽 경계를 나누면 괜찮겠구나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목국동과 박건이 합의를 보죠. 그래서 여기에다 백두산에 비석을 하나 세우자. 이른바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이것을 세우는데요. 이 문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서위 압록이라고 돼 있고요. 동위 토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기점으로 하고요. 자, 그리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기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청나라로 하고 이쪽은 우리 청나라가 아니고 조선으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석을 세웠으니 그것이 뭐예요? 백두산 정계비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영토가 원래는 우리 영토는 국토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자라는 거죠.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이것을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얘들이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들이 우리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야, 넘어와. 자, 올라와. 그래서 우리 지금 이쪽 변방 이 수비하는 거 골치 아프니까 한번 우리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해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넓은 땅이 다 우리 땅인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그래 사인할게 그리고 사인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이 동네를 다 시찰을 하는 거예요. 다 조사해보고 여기는 조선이 관할하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그런데 이 청나라 애들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서쪽으로 압록강 요거는 맞는데 이 토문강 요게 문제인데 자, 중국 애들이 얘기하죠. 야, 니들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발음으로 보면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토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조선에서 이건 야, 너네 말 같은 소리를 해. 니들이 벌써 이렇게 해서 토문강이라고 얘기했고 토문강이 있잖아. 우리나라 역사엔 토문강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뒤져봤어요. 그럼 지금 이거 언제예요? 숙종 때죠. 그럼 숙종 이전에 청나라의 중국의 토문강이라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를 찾아봤어. 다 나와요. 그냥 그 이전에 중국 역사서에 보면 토문강이라는 강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송화강 상류라고 정확하게 자신들 이전 역사에도 기록으로 남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토문강 없고 그러니까 두만강이다 얘기하는 것은 억지죠. 그렇죠? 이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고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백두산 정계비예요. 청의 요구에 따라서 조선의 박건하고 청의 목국 등이 간도를 둘러싼 이 국경 문제 때문에 모입니다. 그래서 비문을 만들죠. 이른바 백두산 정계비인데요.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어렵죠. 고어 분수령, 늑석위기, 강의 51년 5월 15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이 문구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요거를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자, 양거리 2번의 간도귀속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간도 귀속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한번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것은 토문강이니까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 말고 확연한 증거를 내면서 우리가 반박을 하자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제기 기억번 배경 만주 지역에서 국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을 했었고 자, 2번 서쪽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동그라미 2번의 간도 관련 외교 전기예요. 자, 조선 후기예요. 우리 땅으로 우리 땅으로 지금 설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조선에서 어윤중을 서북 경계 서북 경략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 다시 얘기하면 조선시대 이 이후에 이쪽에다 관리를 파견했다는 건 여기가 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관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중하를 토문관계사로 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중하를 또 보냈으니 우린 관리를 계속 보내고 여기를 계속 관할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고 간도가 우리 조선의 영토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니은번 간도관리사.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넘어왔을 때도 아까도 보셨죠? 뭐예요? 어윤중. 어윤중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라고 우리가 파견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대한제국의 누가? 대황제, 고종황제께서 이 이범윤을 관도관리사로 파견을 해서 대한제국 때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 하느냐라는 거죠. 자, 니은번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1902년에 파견하는데 대한제국 때 간도를 함경도로 편입해서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가 지금 잘못된 거지. 여기 우리 땅이에요. 그렇죠? 디귿번 을사늑약. 그런데 이 중국 놈들이 무슨 논리를 하는지 어떤 논리로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을사조약 있죠. 이것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을사늑약이 맞아요. 자,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을 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게 무엇을 뺏어가요? 외교권을 뺏어가요.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을사늑약은 강압에 의해서 지들이 체결한 거고 우리나라 결정권자 누구죠? 고종황제예요. 고종황제가 결정권자인데 결정권자가 여기에 승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사인도 안 했고 직인도 안 찍었어요. 그냥 지들끼리 밀어붙여가지고 이거 맞는 거야? 그러면서 한 거고 강제적으로 외교권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권은 살아있는 거야.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애초에 불법이니까. 자, 그래요. 을사늑약을 해서 외교권이 일본에 박탈되었다라는 주장을 쟤들이 하는 거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때 그러니까 외교권을 뺏어갔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 그 한 페이지 넘어가면 미음번에 보세요. 간도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도협약. 간도협약은 무엇이냐면 1909년에 체결을 하는데요. 청나라하고 일본 놈들 간에 합의를 본 겁니다. 무엇을 합의를 보냐면 일본 놈들이요. 대한제국을 조금 있으면 지들 손 아래 강탈을 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요. 철도 부설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나라한테 야,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주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야, 내가 왜 그런 걸 니들한테 줘? 그러면 우리가 이 쓸모없는 땅 간도를 니들한테 줄게. 대신 부설권, 철도 부설권 하나만 줘. 괜찮네. 그래, 야, 철도 부설권 가져가고 간도를 우리한테 줘. 요런 협약을 체결을 한 거죠. 요것이 간도협약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애들은, 중국 애들은 저것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 권한 있는 일본 놈들이 저 영토를 우리한테 줬으니 그것은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었던 이 일본 놈들은 저 간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저 때도 간도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있어요? 대한제국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니들이 뭔데 이것을 가져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일되고 그 다음에 중국 놈들한테 이거 내놔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쟤들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놈들이 소유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 집인데 A라는 놈이 우리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말이 돼요?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요 중간에요. 그 리을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 좋다.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이 1907년인데 이때 일본 놈들이 대한제국을 먹겠다고 우리 민족을 핍박을 했었단 말이죠. 자, 이때 우리 민족은 그냥 두드러 맞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일본에 항일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이 일본의 조선이라고 썼어요. 일본의 그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쪽 얘들이 힘을 못 쓰는 이 간도 지역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 간도 지역으로 옮겼는데 일본 놈들이요. 이 북간도에 무엇을 만드냐면 간도 파출소를 만듭니다. 일본 놈들이 파출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력을 배치를 시켰다는 거죠. 만약에 1907년 상황이잖아요. 1907년에 이 땅이요.
이 땅이 만약에 중국 땅이었다면 중국 땅이었다면 일본 놈들이 여기다 파출소를 마음대로 못 만들죠. 그렇죠? 이 중국 땅에다가 파출소 만들면 뭐예요? 외교 분쟁이 생기잖아요. 일본 놈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기 못 만드는데 일본 놈들이 외교권 뺏은 다음에 여기다가 마음대로 지들 기관을 설치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당시에 대한제국 관할 아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땅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2번에 독도 문제, 우리가 독도 문제도 한번 봐야죠. 독도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자, 양거로 1번 영토 침범.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 영토였는데 일본 놈들이 자주 침범을 했어요. 양거로 2번 조선의 대응. 자, 조선 숙종 때죠. 숙종 때는 또 간도에 대해서 뭐가 있었어요? 백두산 정계비가 있었고 또 누가 활약을 했습니까? 안영복이 활약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영복이 울릉도 감세관이야 라고 사칭을 해서 우리가 이제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이 안영복 덕분에 안영복의 활약으로 일본 놈들이 자기네 땅이 아님을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정부의 통치 강화. 일본 어민의 침범이 강화되자 19세기 말 조선 정부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했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까지 관할을 했고요. 자, 대한제국 때는 자, 오른쪽에 그 날개를 한번 볼까요? 대한제국 칙령이 나오죠. 1900년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 칙령을 발표하는데 뭐라고 하냐? 여기는 뭐 자, 그 울릉도 있죠. 울릉도 군청, 군과 청,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하고 이거 다 써 있어요. 그리고 태화동으로 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거예요. 관할합니다. 관할한다라고 써 있어요. 울릉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독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칙령에서요. 울릉도 있죠. 울릉도를 뭐라고? 울릉군으로 승격시켜요. 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이 군에는 뭐가 포함돼? 독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울릉군을 독도가 포함되는 울릉군을 대한제국에서 관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칙령을 보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양거로 3번에 일본의 편입 시도를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러일전쟁 이전에 1904년 이전에 메이지 정부에서 독도가 니네 땅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자, 니은번 볼게요. 태정관의 지시. 일본 메이지 시대에 최고 행정관이 뭐가 있었냐면 태정관이 있었어요. 메이지 유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지 태정관이었어요. 근데 이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내무성에 지시를 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행정각부에다 싹 지시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 이쪽은 이제 총리겠지.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독도하고 상관없어 라고 쫙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지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 놈들은 독도를 편입하는데요. 자, 이 독도 1904년에요. 러일전쟁이 팍 터져요. 러일전쟁이 터졌을 때 이 독도를 가지고 야, 우리가 독도를 지금 먹자, 집어삼키자 라고 일본 놈들이 회의를 해요. 그때 회의를 하는데 반대한 사람들도 있고 찬성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볼게요. 기억번 독도 편입 반대 의견. 1904년 일본 내무성 이노우에 서기관이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이게 독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고 니은번 보면 일본 외무성 야마자 엔지로 이상한 이름이죠. 그렇죠? 그 아래 보시면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독도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죠. 자, 디귿번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 있죠. 을사늑약 체결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무 말도 못할 때 그때 이제 얘기해요. 야, 이거 우리 땅인 거 알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당시에도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땅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주장을 계속 했었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05년에 얘들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슬쩍 빼가지고 자기네 땅에다가 편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정리를 내놨어요. 독도에 대해서 정리를 내놨으니 이걸 한번 쫙 훑어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우리의 근거 삼국사기 지중왕 때 6세기 지중왕 때 우리가 이사부 장군이 가서 독도를 우리 땅으로 편입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땅으로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 놈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세종실록 지류지에도 울릉도와 우산도 독도를 편입을 했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동국여지 승남, 신증 동국여지 승남.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안용복의 활약. 동그라미 5번에 동국문헌 비고 여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6번에 만기요람 이런 것도 있고요. 7번에 메이지 유신 때. 일본 놈들이요. 메이지 유신 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한국 사람이라면 상식이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독도를 가지고 우리가 독도라고 불러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다케시마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케시마 들어봤으니까 와 다케시마 조금 유식해 보이니까 딴 데 가서 다케시마가 조금 그것 매국행위예요. 그렇죠? 다케시마라는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신조어예요. 신조어. 이 메이지 유신 땅 터진 다음에요. 이놈들이요. 이때부터 독도 다케시마라고 싹 불러놓고 이때부터 이게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가 된 거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요. 이걸 전 세계에 어디 가서 다케시마가 어쩌고 저쩌고 다케시마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케시마가 뭔데? 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나라 와서 물어봐요. 다케시마가 뭐야? 다케시마 그거 뭔데? 딱 봤더니 얘들이 주장하는 게 독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그때부터 부른 거예요. 그 이전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독도라고 써야 돼요. 나라 팔아먹는 짓입니다. 그렇죠? 얘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어? 화가 나니까. 자, 동그라미 8번에 대한제국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켜서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었고요. 자, 9번 보시면 러일전쟁 직후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망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거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빵 전쟁이 터졌으니까 여기에다 설치해서 얘들이 함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전망대 이 역할을 했었던 것이 또 일본 놈들이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러일전쟁 중에 터졌죠. 러일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 지금 좀 수상한데 그때 싹 다 편입해버렸다. 자, 그리고요 11번에 보시면 광복 이후에 연합국 총사령부는 훈령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광복 그러니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요. 그렇죠? 모든 전쟁 책임이 일본에 있게 되잖아요. 패전했으니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역에서 제외된다고 규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을 맺어요. 이것은 뭐냐면 또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정식적인 항복의 절차를 거쳤고 거기에 대한 얘들이 일본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건데 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검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권리,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라고 명시해놨어요. 울릉도는 독도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독도도 이 이외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이 근처에 한반도에 딸려있는 모든 섬은 다 포기한다고 써놨거든. 근데 이 섬에는 독도는 빠진다라고 우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13번.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이 터져요. 그렇죠. 한국전쟁이 터져서 1950년부터 53년까지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 전쟁 끝나고 바로 난 다음에 일본 놈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독도 우리가 가져갈래 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때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정신이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관할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관리가 조금 소홀한 틈을 타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때 독도 의용수비대를 조직을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전쟁 중에 만들게 되는 거예요.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조직하니 그것이 독도의용수비대고요. 일본 어선, 순시선 그래서 이때 독도 의용수비대의 대장이
홍승칠 대장이에요. 이 양반이 진짜 총을 막 쏴가지고요. 애들하고 총격전을 벌여요. 빠바박 한 다음에 우리 민간 수비대잖아요. 총격전을 벌였는데 결국 우리가 승리해서 일본 놈들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96년에 또 그 훈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민간단체까지도 이걸 관할을 하고 있었고 민간단체가 여기에서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일본이면 우리가 일본 그 영토를 침범한 건데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관할 구역이었고 우리는 6세기 때부터 우리 관할이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라는 거죠. 일본 놈들은 왜 자꾸 이런 짓거리를 펼치는 거예요? 이것을 국제 분쟁화 시키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와 하니까 커봐라.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분쟁 지역 같아. 저거는 우리 땅이 아니고 분쟁 지역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막 활성화 시켜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내 땅을 가지고 내가 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경제사회 문화편으로 들어갈게요.